반갑습니다.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김해대학 강의 활동 중에서 처음으로 교양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것은 성적을 뭐 서열화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없다. 패스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만 채우시면 무난하게 저희과 사회적 경제 리빙랩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가는 활동. 이번 여름 어떠셨어요? 무더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무분별한 생태계의 파괴, 뭐 화석연료의 사용의 급증, 우리 손으로 망쳐가는 지구를 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더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지금 태풍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았는데요. 태풍의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정년퇴직 이후에 제2, 제3의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전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불평등, 주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러한 문제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잘 부탁드리고요.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웃으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움직임, 사회적 경제 리빙랩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직접적인 현장 활동들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박연태라고 하는 겸임 교수, 아동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경제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재는 정관영 이라는 분이 쓴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 부분이 뭐를 사야 된다 이거는 아니 부분이고요. 그냥 뭐 시험 치실 때는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메일은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오프닝 할 때 잠시 알려드린 것 말고는 welfare.김해. 뭐 골뱅이 gmail.com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했지만 30대가 넘어서 사회복지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1년에 장애인 복지, 지금 치면 저 장유의 한마음학원에서 그러니까 생활 재활교사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2년에 사단법인 김해시 장애인 부모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복지가 가지는 매력을 빠져서 지금까지 뭐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부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만들었던 단체가 사회복지단체 두리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모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명과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는 복지벤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단체 두리날이라는 단체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에 시작을 했던 게 2006년입니다. 삼방동에 들어와서
초등학생들의 지역아동센터죠.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보호자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근데 소규모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두리권 해맑은 아이들의 집이라고 하는 공동생활 가정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그러니까 SK하고 부스러기 사랑나무 지원을 통해서 1318 해피존 김해 사과나무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2009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아까 두리나리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도에 등록을 하면서 공식력을 조금 가져가는, 그리고 2010년에는 중앙모금회 지원을 통해서 쉼터, 그러니까 아까 두리골 해맑은 아이들의 집 같은 경우 여성 여학생을 중심으로 했다면 자정나무는 남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설들을 그러니까 오픈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2개, 공동생활 가정 2개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졌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법이나 공신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있었던 과정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 이런 것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진화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보다 보니까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의 문제들의 고민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 지푸라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푸라기 협동조합 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또가또가 여행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장점들을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왜 사회적 경제의 베이스가 되는 국가,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할 거고요. 뭐 시험을 안 칠 거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문제 발굴, 뭐 이렇게 개별에 대한 문제는 개별 과제로 만들 건데, 이거는 이 개별 과제를 통해서 나중에 팀 과제에 활용을 할 거니까 많이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 중에서 도출해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그 과정에서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제한한 15시간을 채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그러니까 패스가 하면 되니까 출석 20%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을 채워야 패스가 되는 거죠. 과제는 70%에 대한 부분, 그 봉사 시간 15시간, 시험은 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대면하고 있으면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면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시간들을 조율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왜 등장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가겠지만 자본주의의 발달로부터 오는 게 사회적 경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성장하다 보면 불평등과 위기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그러니까 뭐 그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성장에 있어서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위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실패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이야기들을 주장하면서 정책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안 잡았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큰 정부를 주장하는 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큰 정부를 주장하는 것들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작은 정부는 기업의 책임, 국가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실패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가격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이런 것들로 해서 시장의 실패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이런 사회 속에서 사회적 경제들의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는, 특히나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자유주의를 통한 세계화가 급속하게 발달을 했죠. 이를 통해서 불평등과 다양한 위기들이 심화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뭐 그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의 불안정성, 해고가 쉬워지는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외환위기 때 그 스웨덴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해고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유엔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힘을 이제 파악하고 뭐 그때부터 협동조합의 날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엔 차원에서 세계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서브 모기지론인가 뭐 이거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던, 그리고 지금도 뭐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서 가지는 한계점들이 있죠. 뭐 그게 국제 경찰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제 깡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점들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부분, 그러니까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축구팀들도 있죠. 이 축구팀들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주변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협, 축협, 신협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 아닌 것 같은 데 있는 게, 여러분 우유도 많이 마시잖아요. 우유가 거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함께 해결하자, 함께 잘 살자, 함께 살아가자, 이 문제는 더불어 해결하자라는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자조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저임금, 뭐 해고가 쉽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신형 협동조합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복지국가 차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제도화, 그러니까 제도화가 되면서 함께 우리나라도 2007년 뭐 이렇게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중단되면 문을 닫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허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가의 의존성은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성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민주도의 풋뿌리 사회적 경제로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보면 정부 주도가든지 아니면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규모에 대한 부분의 활동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작은,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뭐 100인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짧은 시기에 경제 성장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죠.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판자촌으로 내몰리는 이런 것들도 많았고 점점 외곽으로 몰리면서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한 저항 이런 모습들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특히나 88 올림픽 하면서 그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있는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 쪽으로 쫓겨나는 이런 경험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죠.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뭐 성장 위주의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듬기보다는 성장 중심으로 갔던 것에 대한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빈부격차 이것을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금모으기 운동 하면서 뭐 TV에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금을 모았던 그걸 하면서 전 세계가 놀라게 하면서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폐해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우수한 좋은 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에 팔려나가서 뭐 이렇게 했던 어려움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등 신랑감, 뭐 1등 신부감이라고 했던 금융 종사자들이 추풍낙엽으로 뭐 해고되고 그 뒤에 나오는 일들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이러한 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성도 부각되고 그것에 대한 도전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만드는데 이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인 보장을 받고 시작한 것은 2007년이다. 그 이전에는 개별법으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기반은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민간의 활발한 참여는 2007년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경제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대안적 성격으로 대안경제, 공동체 경제, 호혜 경제, 행복 경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윤보다 구성원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목적으로 독립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자의 우선권을 원칙으로 하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의한 수행된 경제활동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독립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견제, 간섭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독립,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협동조합의 활동들 이사장으로만 활동할 수 있게 막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수익의 일부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를 들면 1인 1표.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결정권에 달려 있다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방식이 다를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이나 따라서 이윤의 분배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이윤의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배치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살펴보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 상계 범주로서 구분을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플러스해서 최근에 소셜벤처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뭐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복지벤처도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저는 일찍 시작을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회사도 되고 뭐 합자회사, 뭐 여기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다, 자활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제의 개념이 있고, 마을기업도 뭐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 지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꾸려진 기업체, 자, 자활 공동체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협동조합은 그나마 이제 5명 이상이 모여서 조직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마을 기업도 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와닿는 거,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보면 협동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쉽게 하지만 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 사회적,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30%는 시작은 했는데 법인 인가까지 못 받는 부분까지 가고요. 한 50%가 살아남는다고 해요. 50%가 살아남아서 활동을 하고, 그 중에 50% 중에 반 정도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생활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입니다. 협력, 연대와 같은 사회적 경제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개인 혹은 조직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것. 대표적인 게 한살림도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협동조합이죠. 여기에 보면 한살림이 가지는 부분. 평소 때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뭐 그에 대한 부분, 좀 더 특별한 것들을 먹는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위기 상황이 가면 어떻게 보면 저렴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계란 대란이 일어났을 때, 소고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유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농산물 기후 이상으로 해서 농산물들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 여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평상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아진 거죠.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매, 브랜드보다 뭐 공정무역 커피를 선호하게 된다든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전에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에서 만든 물품이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회적 경제에서 만든, 장애인 기업에서 만든 물품이 어떨까? 근데 최근에는 이 수준들을 많이 따라잡고 뛰어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충분히 뭐 가능한 기준까지도 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품질이 떨어져서 사회적 경제 제품을 못 쓰겠네 라는 소리는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인식을 깨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소비하다 보면 입소문을 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품 괜찮다.
라는 거, 괜찮아야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부분들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이후 수업에서도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가미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